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혹은 이제 사업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인데요. 먼저 이제 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뭐 예전에도 어느 정도 중요는 했지만, 근데 최근에는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52시간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뭐 내년도 다 전면 적용되겠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이제 주에 최대 52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못 시키도록 이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시간 관리도 이제 중요한 인사노무 관리로서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살펴볼 때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 하에 이제 사용자의 종속을 받으면서 이제 근무를 한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법에는 법정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기준 시간. 그게 1일에 8시간, 그다음에 주에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시간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 법정 기준 시간이 이제 연장 근로를 산정하는 데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법정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서 근무를 한다던가 일주에 40시간을 넘어가서 근무한 시간은 다 이제 연장 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기준 시간은 연장 근로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간과 동시에 요 법정 기준 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 내에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하루에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정 기준 시간대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많이 정하죠. 그래서 9 to 6로 우리가 그 출퇴근 시간을 그 기재하고 근무를 하는 게 이제 요 법정 기준 시간에 맞춰서 그 근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법정 기준 시간 내에서 잡아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 우리가 근로를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4시간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시간에 30분 휴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8시간을 근무하면 이제 1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9 to 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점심시간을 주죠. 그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회사에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9시간을 체류하지만 실근로가 이제 8시간이 되는 게 중간에 휴게 시간을 8시간 근무에 맞게 1시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 근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체류한 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류한 시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이지만 2시간 휴게 시간이 있다. 2시간을 쉬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2시간만큼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실근로는 8시간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4시간마다 30분. 그러니까 4시간 기준에 30분마다 30분이 휴게 시간을 주어져야 된다. 이 내용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위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월급액이라든가 뭐 주급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수당, 그러니까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수당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회사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시간의 근로, 뭐 초과 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에는 그런 명칭이 없고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근로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이 근로에 해당하면 이제 법정 수당, 그러니까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연장 근로는 뭐냐? 연장 근로.
연장 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법정 기준 시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오버하는 시간들은 다 연장 근로예요. 오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루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10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은 이제 연장 근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혹은 이제 하루 단위로 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주에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토요일 날 해야 될 일이 있어.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5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40시간 넘어간 그 토요일 근무는 이제 45시간까지 근무가 된 거죠. 5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그 40시간 넘어간 5시간은 또 연장 근로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연장 근로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연장 근로는 무한정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연장 근로는 일주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일주간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7일이죠.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법정 기준 시간이 주에 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연장 근로가 12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52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시간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까지 포함해서 연장 근로가 1주가 12시간 넘지 못기 때문에 우리가 주 최대 가능한 근로 시간은 이제 52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 근로는 바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법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이 다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근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장 근로랑 좀 성격이 달라요. 이 야간 근로는 뭐냐면 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그게 언제냐?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는 다 야간 근로가 돼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 뭐 법정 기준 시간을 넘었니, 뭐 휴일에 근로했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에 정한 야간 근로 시간대, 밤 10시부터 해서 다음날 6시까지의 시간대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근로 시간이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야간 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 이렇게 그 시간대를 잘 알아두시고 그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야간 근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도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다음날 뭐 제안서 마감 이것 때문에 그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6시 이후에 근무한 거는 다 연장 근로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근로가 쭉쭉 길어져서 10시가 넘어 12시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한 11시, 12시 이렇게 2시간은 그 야간 근로 시간대에 근무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근로는 연장 근로이자 야간 근로에 중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 가산해서 이제 더블로 2배로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야간 근로의 특성은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바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가 있습니다. 휴일 근로. 이 휴일 근로는 이제 법에서 정한 휴일, 그러니까 법정 휴일이라고 하죠. 법정 휴일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휴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일요일날 주휴일인데 그날 나와서 근무를 했다. 당연히 휴일 근로가 되니까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고요. 그러면 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각각의 언제 연장이 되고 언제 야간이 되고 언제 휴일이 되는 거 요거를 잘 파악을 해 두고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근로가 일어나면 발생하면 우리가 수당을 줘야겠죠. 수당을 얼마만큼 줘야 되냐면 우리가 통상임금의 50%, 즉 우리가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산해서 주는 수당을 우리가 이제 법정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임금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언제든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연장이자 야간 근로일 수도 있고요. 휴일 근로이자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이자 야간 근로일 수도 있고 요것들이 중복이 되면 같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됐다. 그러면 50%
가산해서 이제 200%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수당까지 발생시키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슈로서 이제 주 52시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 52시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근로시간과 이제 연관된 이슈인 거죠. 그래서 법에서 개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이제 근로시간은 52시간 넘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경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52시간에 대한 내용 좀 잠깐 보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어요. 그게 이제 연장과 휴일을 별개로 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서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아닌 거죠. 이제는 이렇게 연장 휴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해석의 의미를 일주를 이제 7일의 의미로 한 거죠. 그래서 요 평일날 우리가 법정 시간 40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는 휴일 근로 포함해서 주말 주중 포함해서 12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제 52시간이 된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다 포함해서 그게 1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된다.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부터 이제 300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올해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모두 이제 주 52시간 범위에 맞춰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도 5인 이상이면 당연히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이제 근무 시간도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근무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법에 적용이 받는다 그러면 최대한 이 52시간을 맞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로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 52시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문의를 해 주시는데 물론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업무를 이제 인텐시브하게 해서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유연근무 시간제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주 52시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이제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분을 자유를 한다든가 재량을 줘서 최대한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유연근무 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스타트업의 경우도.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유연근무 시간제, 유연근로 시간제에 대한 것들 한번 좀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시간제 뭐 개념이야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연근무제 유형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4가지 정도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거는 요거죠. 요거.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경우, 근무 장소를 다양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사업장바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차 출퇴근제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장소를 다양화하는 거는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택근무, 재택근무 혹은 원격 근무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근무가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거, 그다음에 근무 장소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연 근로 시간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유연 근무 시간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는 있는데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법에도 이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유연근무제에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실시하기 위한 요건들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서 우리가 실시를 해야지만 유효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네, 그러면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도입 요건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차 출퇴근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유연근무제인데요. 이 시차 출퇴근제도는 특별히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차 출퇴근제도의 내용은 뭐냐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9시부터 11시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근을 해서 저 정한 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근해서 출근한 시점으로부터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시차 출퇴근 제도고요.
그러고 이제 뭐 혹은 뭐 이런 형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율형의 어떤 시차 출퇴근 제도고 선택형 시차 출퇴근 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옵션하는 거죠. 뭐 9시부터 6시가 기본적인데 뭐 빨리 오고 싶은 사람은 8시부터 5시, 뭐 좀 늦게 오고 싶은 사람은 10시부터 7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을 주고 근로자가 선택해서 그 시간대에 맞게 이제 시차 출퇴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유연근무제입니다. 이거는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롭게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차 출퇴근제도와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이거는 정산기간이라는 개념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32일 기간이라는 정산기간 동안에 그 근로시간을 평균을 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평균 주 40시간의 범위 내라 그러면 이제 개별에 발생된 연장 근로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지급하던가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에 정한 바가 있고 법에 도입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즉 근로자 대표를 뽑고 그리고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에 있는 요건이니까요. 만약에 이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유효한 그걸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이 시차 출퇴근 제도와 이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좀 비슷하긴 한데요. 차이가 뭐냐 하면 시차 출퇴근 제도는 출근한 시점, 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자유로운데 출근한 시점부터 8시간 딱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상기간을 다 보기 때문에 정산기간을 그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따로 제한이나 이런 거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근로를 했는데 내가 너무 일이 안 된다. 그럼 뭐 4시간만 근로하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일이 너무 잘 되고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12시간을 근로한다. 그러면 그 12시간 근로가 이 정산기간 동안에 평균 40시간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온다면 그 12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시차 출퇴근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사하지만 그 일근로시간 이런 것도 조정이 되느냐 그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법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시차 출퇴근제도는 그런 서면 합의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뭐 회사 내부 지침, 뭐 규정상으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력적 근로시간은 이건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하면 이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이게 가능하다. 보통 제조업에 많이 쓰기도 하죠.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쪽에 쓰는데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법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량근무제라는 게 있어요. 재량근로. 재량근무제 혹은 재량근로시간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에 도입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정한 업무만 가능해요. 이제 그 예시를 든다 그러면 이제 개발 업무, 디자인 업무,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 연구 업무, 요런 경우가 이제 그 재량근무 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이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재량근무 가능하고 뭐 연구직이 있다. 우리 스타트업에도 연구소가 있고 연구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 요 경우는 이제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서면 합의되면 이제 그 합의된 시간만큼을 인정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근로자 재량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얼마나 근로하든 이 재량 근로시간제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만큼만 우리는 회사는 인정해서 임금을 주면 되는 거고 그 위에 근로시간을 하는 것들은 그건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52시간이 넘었더라 하더라도 재량 근로제 시행만 유효하게 된다 그러면 별 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재량근무제 개발 인력이 많거나 혹은 뭐 연구 인력 혹은 디자인 뭐 이런 쪽에 업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업무에 한해서는 이렇게 재량근로제, 재량근무시간제를 도입해 볼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제는 이제 이거는 법에 따로 여건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뭐 운영상의 내용들인 거고 법에 따로 뭐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재택근무가 유효하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 이런 재택근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근무제 내용들, 특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에서 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내용이냐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간주근로시간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외근이 잦은 업종의 이제 업무에 쓸 수가 있는 건데, 즉 외근이 잦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외근이 잦은 그런 업무, 그러니까 출장이 잦은 그런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이렇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외근 이런 것들 인정하고, 그 외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뭐 월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간주근로시간제예요. 그래서 혹시 뭐 스타트업에서도 영업직 외근이 많은 직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거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그 법에 있는 내용인 건데, 보상휴가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우리가 법정 수당 돈으로 원래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으로 주는 것 대신에 이제 휴가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이 발생하면 돈이 아니라 휴가로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보상휴가제. 그러니까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만큼 우리가 그 휴가로 주는 보상휴가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대신에 휴가를 주는 거겠죠. 이 보상휴가제도 충분히 가능한데, 요거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장이나 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우리가 휴가로 준다라는 부분들을 서면 합의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지급을 해야겠죠, 휴가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유연근무제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그 내용들이, 제도들이 있고요. 그 제도들 중에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 회사에서 이것들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 법에 나와 있는 제도 시행 요건, 도입 요건에 맞춰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이런 것들 진행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봤고요. 그래서 근로시간 우리가 법정 기준 시간, 그래서 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것도 봤죠. 그리고 그 주 52시간 문제,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응하기 위한 뭐 유연근무제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임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어쨌든 회사는 이게 결국 이제 인건비, 재원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는 생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어찌됐든 가장 분쟁도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이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그런 논의들을 다 뭐 임금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 하면 요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우리 최저임금 문제는 이제 잘 아시죠? 워낙 최저임금이 한 3, 4년 사이에 계속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 물론 이제 올해, 내년에는 좀 인상률을 좀 낮추긴 했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이 과거보다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근로자한테, 우리 회사가 근로자한테 줘야 될 기본 임금 자체가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신입사원들 초봉을 정할 때, 스타트업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걸쳐서 이제 초봉이나 초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제 그 직급의 초임들, 그러니까 직급보다는 이제 신입사원들의 어떤 초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 개정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제 1년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임금도 이미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해지는 것까지 해서 보면은 여기 2021년도 별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도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냐? 8,590원이 이제 올해 최저임금인 거죠. 8,590원.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고 이거 이상 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8,720원입니다. 8,720원.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0년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급여나 이런 것들 책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까지 본다 그러면 내년도는 8,720원이다. 올해는 8,59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과연 월급 기준으로 얼마냐? 월급 기준으로 얼마냐? 월급 기준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임금을 산정할 때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209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휴까지 다 포함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209시간으로 산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209시간 같은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게 그 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수를 따지는데 우리가 어떤 날은 주가 뭐 4주인 경우도 있죠. 뭐 4.3주인 경우도 있고 4.5주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5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수가 매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정 기준 시간 중에서 1주 4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40시간에 곱하기 우리가 매달 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를 평균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65일이 1년이죠. 그거를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주수가 몇 주냐. 그러면 한 달에 몇 주냐. 이게 나오면 이게 보통 약 4.35주 정도 돼요. 약 4.35주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4.35주에 곱하기 주 40시간을 하면은 208점 얼마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 40시간 여기다가 이제 주휴 시간 8시간을 곱해야죠. 8시간. 더해야죠. 8시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다시 요게 4.35주고 그러고 주에 40시간이죠. 40시간에 그냥 40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일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되는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거는 그 시간만큼 유급분이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8시간. 그렇죠? 그러면 48시간 곱하기 4.35주 하면은 208점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반올리하면 이제 209시간인데 요 209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면 그 사람 월급을 산정할 때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러면 209시간으로 보면 올해는 179만 5,310원이 이제 최저 월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급여는 무조건 줘야지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미만이면 이제 최저임금 미달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내년은 얼마냐? 내년은 182만 2,480원입니다. 내년 8,720원을 가지고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82만 2,480원이 돼요. 이게 이제 내년도 최저 월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그 사람 월급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무조건 이것보다 이상으로 줘야겠죠. 무조건 182만 2,480원보다는 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예전보다 막 2자릿수 계속 올라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과거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그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식대나 이런 교통보조비 같은 것들, 그다음에 현금성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는 뭐 육아수당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총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돼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빼면 그러면 나중에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올해죠, 올해. 올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신입사원 때 지급하는 금액이 총 월 급여를 180만 원을 했어요. 180만 원.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주는 거죠. 그렇죠? 179만 5천 얼마니까 그것보다는 넓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지급 항목을 봤더니 기본급이 170이고 식대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180만 원에 기본급이 170,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법제대로 따르면 이 기본급 빼고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산입이 안 되면 170만 원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해도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만도 많고 이제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이제 일부분 산입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총임금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나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도 최저임금 산입할 때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좀 법이 바뀌었고 2024년 가면은 이제 100% 산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이제 산입을 해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현금성 복리후생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식대나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2019년도엔 7%, 올해는 5%입니다. 이 5%의 의미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5%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미산입 비율을 얘기해요. 미산입 비율. 즉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해서는 안 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을. 그렇죠? 그러면 이 미산입 비율을 뺀 나머지는 산입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미산입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미산입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당해 연도 월 환산 최저임금 금액.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금액이겠죠. 요 금액이겠죠. 올해는 내년도는 요 금액이고 요게 이제 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 정해지면 거기다 209 곱하면 나오는 요 금액이 월 환산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산입 비율을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러면 179만 5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89,765원이 나와요. 89,765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에서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중에서 89,765원을 뺀 나머지는 산입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미산입 비율이 작아지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미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겠죠. 그리고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겠고요. 그렇죠? 내년은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올해는 어쨌든 89,765원이 미산입 금액이다. 그러면 요 예를 보면 2020년 볼게요. 2020년 예를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액 200만 원을 지급해요. 200만 원. 올해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최저임금 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넘죠. 그러면 200만 원인데 근데 그 항목을 봤더니 기본급이 170이고 식대가 10만 원이고 차량 유지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기존의 법대로 하면 식대 포함 안 되고 차량 유지비 포함 안 되면 결국 170만 원만 가지고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당연히 올해 최저임금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작년도 2019년도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때처럼 170만 원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황 똑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대로 하면 이 사람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실제로 법대로 따져보니까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여서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법이 바뀐 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급 170, 그렇죠?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이거 두 개죠.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서 89,765원을 뺀 나머지는 산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이제 191만 235원이 나오죠. 그러면 요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따지는 건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최저임금이 된다.
요게 이제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식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 좀 덜 신경 써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최저임금 선상에서 있는 그 최저임금 근처에서 임금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요런 그 식대나 요런 복리후생비나 요런 걸 넣을 때 잘 보고 그 최저임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게 하나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이 3번에 대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돈이 없죠. 처음에 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투자 받았다고 해도 그 투자를 다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게 책정을 할 때 보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직원들을 우리가 새로운 인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톡 옵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톡 옵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스톡 옵션을 줄 건데 임금은 뭐 100만 원만 줘도 되냐? 80만 원만 줘도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 주니까 임금을 좀 낮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스톡 옵션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권리를 줄 뿐인 거고 그것도 뭐 미래에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휴식 조각이 될지 진짜 돈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톡 옵션은 그냥 권리를 줄 뿐인 거지 우리 근로기준법상에서 얘기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톡 옵션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직원에게 책정된 임금 그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돼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그러니까 스톡 옵션 많이 줬다고 해서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스톡 옵션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적어도 우리 그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180만 원 가까이는 주셔야지만 최저임금 미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스타트업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톡 옵션 주고 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진정 제기하면 그냥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유사한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후배가 일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찾아왔는데 뭐 최저임금보다 좀 안 되게 뭐 교통비 정도 한 80만 원 정도 주고 일 시켜도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무급 인턴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겠다고 돈 안 줘도 좋다고 하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일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근로자가 먼저 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일을 배우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먼저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계약서를 사인했다 하더라도요. 근로자는 나중에 다른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뭐 사이가 좋아서 좋게 계속 근무하면 모르겠지만 일하다가 뭔가 틀어져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노동청 가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라든 우리가 적어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 그러니까 매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도록 우리가 지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대표님들이 뭐 7시까지 근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특이했던 게 회사가 하루에 9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즉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걸로 아예 계약서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1시간씩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1시간씩 연장 근로가. 그러면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도 왜냐하면 1시간 연장 근로면 우리가 법정 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그 수당까지도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됩니다. 임금은. 단순히 이렇게 해놓고서는 임금은 18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180만 원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없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아예 1시간씩 연장 근로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도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80만 원은 택도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돼요. 207만 6,203원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요 근로시간에 맞는 이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즉 최저임금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근로시간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근로시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임금을 책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도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임금에 대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 뭐 스타트업의 경우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를 뭐 폐지하겠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허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괄임금제를 할 때 그 요건에 맞춘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춘 방식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포괄임금제는 뭐냐? 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이제 기록해서 그 근로시간을 이제 뭐 매달 정산해서 줘야겠죠. 혹은 뭐 매주든 어쨌든 그 정산을 사후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연장이든 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그 사후에 체크하고 기록해서 이제 그거를 정산해서 그때그때 돈을 줘야겠죠. 그게 원칙적인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휴일 근로 체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연장 근로가 이제 발생할 때 그런 번거로운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수당도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항상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뭐 수당에 대한 청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관리에 좀 수월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이제 많이 시행되고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월급 속에 법정 수당, 예를 들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서 선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 속에 기본급도 있겠지만은 그 기본급 외에 예를 들어서 봤더니 한 달에 연장 근로가 한 뭐 30시간 정도 일어나더라. 평균적으로. 그러면 미리 그 300만 원 안에 기본급 별도 그다음에 그 연장 근로 수당 30시간에 해당하는 분의 수당을 넣어서 그 임금을 미리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전에 선지급하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연장 수당이든 야간 수당이든 포함시켜 줬기 때문에 별도로 사후에 뭐 정산할 필요가 없고 물론 우리가 포괄해서 준 시간보다 더 했다. 예를 들어서 30시간을 선지급했는데 실제로 뭐 40시간을 했다 그러면 10시간분에 대한 차익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연장 시간을 많이 잡으면 오버하는 경우 좀 드물겠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미리 이제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해서 관리를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수당도 미리 지급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연장 수당이든 휴일 수당이든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포괄연봉했다는 걸로 입증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도 생각보다 포괄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장 근로도 많고 근로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스타트업의 어떤 지금 가용되는 자원, 리소스상의 뭐 그 근로 시간들 연장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해서 그걸 지급하고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추는 그러니까 노무적인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행할 때 스타트업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 포괄임금제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유효하게 그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유효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회사도 대표님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할 때는 뭐 근로자의 동의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이제 뭐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뭘 명시해야 되냐? 뭘 명시해야 되냐? 법정 수당 항목, 그다음에 항목별 산정 시간 및 금액. 요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 속에 기본급 얼마, 법정 수당 얼마, 그리고 그 법정 수당, 특히 연장 수당이 얼마인데 그 연장 수당은 월에 몇 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했는지 이게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지 인정이 되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월급 300만 원 하고 여기에 뭐 이제 당구장 표시나 이렇게 해서 요 위에는 모든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월급만 딱 기재하고 여기에 당구장 표시나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위 금액에는 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 및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법정수당 항목별 산정 시간 및 금액이 반드시 분리돼서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요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식으로. 즉 보시면 이 사람 급여가 316만 원이에요. 근데 항목을 다 분리되어 있죠. 기본급, 그렇죠? 기본급. 그 다음에 연장수당, 그렇죠? 연장수당 금액, 그리고 연장수당의 산정 시간. 여기는 월 22시간이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시간만큼 이렇게 포괄해서 준 거예요. 요렇게 기본 급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한 내용이 그 산정 시간과 같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포괄 연봉으로서 유효해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포괄 연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혹시 포괄 연봉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한번 계약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컨설팅 했던 회사도 연봉제를 하는데 포괄 연봉이래요. 근데 가서 봤더니만 연봉 3천 밑에 제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포괄 연봉제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항목이 구성이 돼야지만 인정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꼭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임금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금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잘 지켜서 그 사업장 노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남은 시간에 이제 휴일 및 휴가, 그 다음에 근로관계 종료와 고용지원금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